가깝습니다. 우리 학교 옆에 또 전16이 그 안산 넘어서 인왕산 저쪽에 청와대 앞에 살고 있어요. 우리 성들 마음에 안 드는데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건 그거 없애버리는 거죠. 개인적으로. 얼마나 시끄럽고 청와대 앞에. 제가 주말에 어떻게 피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도 다시 또 시끄러워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방자치 오늘은 저한테 이제 준 제목이 헌법 속의 지방자치기 말씀하셨어요. 근데 헌법 속의 지방자치 하면은 보통 이제 38조, 헌법 38조의 그 유보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의 조례로서 그 법률에서의 형사와 재산상에 대한 구류와 압류는 못하게 돼 있어요. 조례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야. 죄형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형벌, 형사소송이라는 건 대한민국에서는 그 국가 법률주의입니다. 조례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헌법 38조에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117, 118조에서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둬야 된다. 들 수 있다가 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장은 안 뽑아도 되지만 의회는 우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의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회가 가끔 비교 맞잖아요. 틀리려고 필요하고 하더라도 그거는 진짜 민주주의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전문성이 아니라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없으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가끔 가다 이제 꺼버렸는데, 가끔 가다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언어도 안에 있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라는 것은 의회가 선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아니라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의회한테 지나치게 전문성을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점수 있으면 좋죠. 근데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대표성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 대표성의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다수결 원칙이 있을 거고, 또는 비례대표성을 통해서 직능대표성도 있을 거고, 또는 공화정의 기본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사회 계층적인 대표성도 있을 거고, 그래서 대표성을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의회. 이건 이제 작년에 제가 새로운 책을 읽었는데, 질서의 지배자들이라고 꽤 도전적이죠. 사회과학은 기본적으로 질서거든요. 질서를 지배하는 게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본다면 개념 내지 키워드가 질서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 얘기했던 질서는 오도가 아니에요.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오도로 내려오는 질서가 아니라 원래의 질서는 질서는 코스모스거든요. 조합, 조정, 화합, 코이노이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라고 하는 게 어떤 한 집단이 남의 다른 집단을 계층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회 집단들 간에 어떻게 조화롭게 가느냐. 이게 질서예요. 기본적으로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고대에서 그랬지만은 점점 고대국가를 벗어나서 중세국가, 근대국가, 제국주의 시대에 이렇게 넘어오면서 패권주의가 되니까 질서가 하나의 서열이 되는 거죠. 서열화시계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사실 서열이 아니라 평등적 질서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사회적인 갈등이 해소되는 큰 과정인데, 그래서 그런 관점을 쓴 책이에요. 어떻게 과거 고대 학자들서부터 지금까지 학자들이 사회 체계를 어떻게 사실 이제 저는 백그라운드가 기본적으로 제가 행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이제 언어를 했고, 대학원에 일본에 가서 제가 학술학 상관 사회과학을 했고, 사회과학을 했고, 제가 사회학하고 행작을 했고, 제도론, 저는 이제
사회학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사회 변동론 쪽 관점, 하나는 사회 체계론 쪽 관점인데, 여러분들은 다 지금 사회 변동 속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시민단체 주로 사회 변동론 그래서 사회를 움직이는 거는 행위가 없으면 사회가 안 움직여지니까. 그래서 참여라든가 운동 쪽 관점, 활동 관점. 한국의 사회학은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유럽이라든가 일본은 그런 운동 쪽 관점이 아니라 체계론 쪽 관점이 좀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 이제 그것도 학문도 그 트렌드가 있어요. 뭐냐면 이미 사회 운동론으로 정치 체제를 다 바꿔놓고 안정화된 정치 체계, 이제 더 이상 정치 체계 바꿀 필요가 없어. 뭐 공화국 민주주의. 그 다음서부터는 그 속에 있는 구성 집단들과 어떻게 하면 그 집단들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고 또 서로 타협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관점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국가와도 좀 다르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 제가 갖고 정보와 엔지오인데 이것도 한 5판 나갔어요. 참 잘 나가요. 제가 하신 종목에 교수 위에 그 저수가 좀 인쇄가 좀 두근거려요. 저수가 기타 지금 저수가. 아까 그 집안치료 한 15판에 16분 나가고 책도 나오고. 최근 기본적으로 사회 변동론 쪽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좀 아까 이제 약간 운동 쪽 관점, 엔지오는 주로 운동 쪽 관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볼 때는 체계와 운동으로, 무브먼트하고 시스템 두 가지 관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왜 이 주제를 택했느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다른 단체 얘기했지만 주민자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대의명분을 삼고 운동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오해하면 안 돼요. 사실 주민자치가 우위에 있고 단체자치가 하위에 있다는 말을 하는 거 큰일 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체자치는 그 하부적 개념이고 주민자치 상위적 개념을 얘기하면 큰일 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론도 없고, 그 다음에 단체자치도 자치예요. 우리가 단체장을 뽑고 의회를 구성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훌륭한 자치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다 해야 돼. 그게 주민자치의 원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도 큰일 날 소리예요. 이런 학문적으로 그런 성리가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막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제가 그건 아니라도 참 이런 거 그런 것도 공부가 부족해. 자기가 아는 것만 보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절대로 안 그러신 분이 있어서 제가 좀 균형 잡힌 시각, 자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첫 시간이라고 해서 제가 이걸 이 주제를 잡았어요. 주제하고 제가 집안치료 책이 640쪽이 되는데 어떤 주제든 상관없는데 제일 재미없는 주제를 가져왔어요. 제가 너무 재밌게 하면 또 다음 강사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또 너무 또 재미없게 하면 안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첫 강의는 잘해야 돼,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는 가짜고, 가짜 이건 인트로잖아요, 가짜고. 진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 부담 없이 제가 재미도 없게, 너무 재미지도 않게, 이렇게. 또 재미없으면 또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하는데,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으시면 돼요. 제가 왜 이 그림을, 사진들을 보는지,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최초의 대학, 이탈리아 최초의 대학이지만 사실은 세계 최초의 대학이에요. 이게 볼로냐 대학. 세계 최초의 대학이라서 성균관 막 우기는 사람, 그건 완전히 뻥이에요. 우리가 용어가 같다고 해서 대학이라고 한 단어 누가 맨 처음에 썼어요? 공자가 썼잖아요. BC 500년 전에. 용어가 같다고 해서 증거 같다고 하면 곤란해요. 지방행차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 조선의 향약인이 주민자치 끌어왔고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우리 사회과학을
사회 현상 속에서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사회적 맥락 속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의 용어는 똑같아 하더라도 다른 겁니다. 컨텍스트가 달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지방자치는 현재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속의 지방자치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조선화됐습니까? 조선시대는 입헌군주주의가 아니라 말 전제주의 왕정 때의 향약인데 거기서는 절대적으로 주민 대표성이 존재할 수가 없죠. 계층이랑 신분제적 속에서의 향약인데 어떻게 같아요? 그 속에 자꾸 끄지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성이라고 관점에서는 그러한 것도 있는데 그것과 지금과 결부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의 맨 처음에 현재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은 바로 볼로냐 대학. 중세 최초의 1553년에 세워졌습니다. 볼로냐 대학. 이건 이제 볼로냐 대학은 아니고 여기 첨탑인데 이렇게 편에 있었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볼로냐 대학의 이제 이게 만들어진 동기가 상인들이 많아지니까 상인들끼리 서로 룰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당시에 1553년도의 룰은 어떤 룰이냐면 로마 시대 때 로마법, 그러니까 로마법은 자연법에 가까워요. 자연법. 그 다음에 중세의 교회법, 이 두 가지 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맞잖아요. 로마법도 안 맞고, 왜냐면 이미 이 당시에는 무역을 왕성하게 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인들 간의 어떤 계약 관계라든가 또 보증 관계라든가 이런 게 로마 시대하고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로마 시대가 이미 서기 471년 그때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고 아직은 동로마 제국은 살아있을 당시였으니까 안 맞으니까 이제 법학의 매점이 생겨요. 볼로냐 대학에서 상인들 간의 계약적 관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핵심은 학생들이 교수를 임명해요. 학생들이. 그리고 결강에나 휴식도 못하게 해요. 학생자치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자치 학생에게 권한을 주자 이것도 참 어떻게 본다면 저는 찬성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등록금 내니까. 등록금 내는 자는 권한이 있잖아요. 돈을 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그 중세 유럽에서의 뭐 우리 하이델베르그라든가 그런 뭐 여러분들 걸어서 세계 속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중세 대학의 학생 과목 다 자치권의 역할이 왜냐면 길드들이 많아요. 길드들이.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돈을 내주고. 근데 당시 두 번째 생긴 대학이 파리 소르본 대학인데 소르본 대학은 귀족들이 학교예요. 그러니까 볼로냐는 서민들이 학교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대학의 특징이 개방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가장 유명한 단테. 여러분 단테 신곡 아시죠? 단테 신곡 100개가 돼 있어요. 그 천국 34개, 연옥 33개, 지옥 33개에서 100개. 단테 신곡 한번 보시면요. 재밌어요. 근데 천국편은 재미없어요. 천국은 지구예요. 지옥이 드라마틱합니다. 연옥도 재밌어. 왜냐면 연옥에 있다가 연옥에서 천국에 가느냐 남아있냐 이 문제거든요.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프로테스트, 그러니까 그 개혁, 뭐라 그래. 개신교에는 없어요, 연옥이. 천주교에는 있어요. 딱 한 구절. 잠시 머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중요한 게 중부기도예요. 중부기도를 왜 해야 되냐? 연옥에서 아무리 발부둥 치더라도 이 지상에 있는 자들이 날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내가 천국에 못 가. 그래서 중부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부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돌아가신 분을 왜 기도하느냐? 천국에 3년 동안 최소한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알리게 난태가 굉장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우리 여러분들도 한문 세대죠. 그러니까 얼굴이 한문 보시면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요즘에는 다시 이제 서울대 가려면 저번에, 그 다음에 공무원, 그 다음에 급수 따서 상급 이상 따면은 점수가 그냥 100점 만점이죠, 갑점. 서울대 보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문 배우면 또 국어를 잘해요. 그렇잖아요. 국어 문제 다문이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수학도 잘하게 돼 있어. 수학 문제도 결국 뭐가 틀려요? 이 문제를 모르는 거, 문제를 몰라서 틀려, 애들이. 그러니까 문해력이 안 되잖아. 그게 물리도 왜 틀리냐? 문장 해석이 안 돼. 근데 이게 왜 문장이 왜 해석이 안 되냐? 한자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뭐 역학, 그거 다 한자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서양국에서는 그게 라틴어가 기억해요. 로마. 왜냐면 기본 언어가 로마어의 개념 용어에서 파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리기르 단테의 책은 라틴어의 가장 고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전을 했듯이 서양에서의 유식자들은 단테. 이 사람도 여기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고유권설이라고 하면 지방자치가 그러니까 고유권설과 전례설로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고유권설은 원래 우리의 권한이다. 지방자치 분권은 우리의 원래 권한이고, 전례설은 국가가 준 거다. 그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례설은. 근데 지금 고유권설 얘기해요. 원래 우리 거다. 그게 자연법 사상이에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세 유럽에서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연법이 지배했거든요. 자연법. 그 자연법이 언제까지 지배했느냐? 그거를 얘기하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볼로냐의 대학에서 법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때서 이제 서서히 자연법이 아니라 민사법, 형사법,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점차적으로. 근데 당시 이제 이게 이탈리아가 이렇게 5개국으로 이렇게 구별이 돼요. 나폴리 왕국, 로마 교황 제치칼령, 피렌체, 소위 말해서 메디치 강국, 피렌체, 베네치아 공화국, 밀라노 공화국. 물론 이제 이거 5개로 나눠진 거는 한 근대 국가 된 다음에 그 이제 훨씬 더 많이, 예를 들어서 여기 피렌체가 이렇게 나눠졌지만, 피렌체 여기 있죠. 내륙이 있거든요. 바로 앞에가 이제 베네치아, 위가 밀라노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이탈리아 여행을 해보셨겠지만은 다 가보셨죠? 안 갔어요? 이제 저랑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신다면 제가 추천하는 게, 로마에서 내려서 이렇게 피사르에서 이렇게 베네치아로 있어요. 피렌체에서 베네치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아.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우리 이윤희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프랑스하고 불가리아를 갔다 왔는데, 그때 공항에서 유인했어요. 이스탄불에 가서,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에 있는데, 이스탄불에 가서 저기 프랑스 남부에 아주 좋은 마르세유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주 좋아요, 마르세유. 마르세유에 도착하셔가지고 그래서 차를 빌려서 남프랑스, 니스, 깐슈에 거기 다 이렇게 돌고, 그다음에 세계 사기꾼 가장 인류 역사에서 최대 사기꾼이 콜럼부스거든요. 콜럼부스 제네바를 거쳐서 이렇게 볼로냐를 가서 피렌체를 해서 베네치아에서 이렇게 다시 마르세유를 가면 아주 또 굉장히 좀 환상의 코스입니다. 그러면 중세를 다 본 거예요. 중세. 여기는 나폴리 왕국, 여기는요, 기본적으로
프랑스가 지배해요. 샤를로세. 그러니까 여기는 왕정치, 그러니까 우리 그 정부와 아까 잠깐 보였지만 사회적 자본 얘기할 때 이탈리아 얘기를 많이 해요. 로버트 펀남의 사회적 자본 얘기할 때 이탈리아가 왜 남부와 북부에 이렇게 나눠져요.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크냐. 여기는 경제 발전이 되고 여기는 안 됐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사회적 자본의 결핍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충만하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제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는 여러 나라들이 서로 경쟁을 했어요. 여기는 왕국체제,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전제주의 왕국.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왕정체제에서는 신분이 중요하잖아요. 경쟁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쪽 지역에서는 같은 이탈리아 사람이지만은 경쟁체제. 그게 이제 결국은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근데 사실은 르네상스의 그 촉발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밑에 있는 나폴리 왕국 밑에 있는 그리스 그 옆에 있는 그 콘스탄티노플이 1453년에 함락이 되잖아요. 오스만 투르크에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서기 470년에 서로마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동로마가 남았는데 이 서로마에서는 기본 공용어를 라틴어로 썼거든요. 로마 고대 라틴어. 근데 동로마에서는 뭐가 기본 공용어가 되냐면 그리스어로 썼거든요. 언어가 공용어가 그리스어로 썼거든요.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진 다음에 여기 있는 학자들이 대거 일로 온 거예요. 또 어디로 왔냐면은 나폴리로 안 가죠. 당연히 여기는 신분제인데 여기 가면 자유로운 도시국가의 시민이 되니까 대거 이탈리아 북부로 이주한 거죠. 학자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과거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대사라는 거지. 그게 르네상스.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 기준비는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이 없었으면 시기가 매우 늦춰졌거나 아니면 없었거나. 왜냐면 이 당시 중세에서 이쪽에서는 유럽에서는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톤 공부 안 했거든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로마 교황청이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보물처럼 펴진 거지. 그래서 어느 쪽이 망하면 한 국가, 중심 국가가 망하면 주변 국가 잘 살게.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쫄딱 지방선거 망한 다음에 은평구에 다 물러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흥하신 일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때의 이 르네상스 시대 때, 이 당시 시대 때의 지방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디서 출발되냐? 자연법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유권서는 당연히 여기는 자치공화국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거는 자치분권이라고 할 것도 없이 도시 자체가 자유로운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마키아벨리가 이 사람 마키아벨리는 피레체 사람이에요. 마키아벨리는 피레체 사람인데 밀라노의 스포르자라고 하는 그 용병 출신의 군인이 강력한 밀라노 공국을 그 사람을 위해서 책을 바쳤다고 할 정도로 그 얘기가 나와요. 군주론, 유명 군주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왜냐면 기본적으로 마키아벨리는 정치를 이제 드디어 윤리와 종교하고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정치와 윤리와 종교 구분 안 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교황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현실주의 정치세상. 이게 이제 친기 한간에 그런 얘기해서 마키아벨리즘 얘기하면 좀 나쁘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키아벨리즘이 기본적인 사상은 뭐냐면 윤리와 그러니까 도덕이죠. 윤리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 행정학적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정치와 행정의 분리처럼 분리시키는 작업을
마키아벨리가 했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정치는 참여해야 되고 법은 공공선해야 되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의 자치분권적 요소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마키아벨리. 그러면서 강력한 이탈리아,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한탄하죠. 이태리가 이렇게 쪼개져 있고 프랑스에서 점령당하고 있고 스페인에도 있는 게 강력한 국가 체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 이제 그런 거를 한탄하면서 자유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치 공간에서 참여가 필수적이어야 되고 정치는 종교와 윤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얘기해요. 그때 이제 바로 시민의 덕성이라고 하는 게 얘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문의 발달이 어느 학자에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약론, 사회 계약론이 사회과학에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분리되는 과정이 계약적 관계인데 이거를 얘기하고 그다음 만인의 투쟁으로 얘기했던 홉스가 나오게 되는 동기가 마키아벨리가 있었기 때문에 마키아벨리로 가능합니다. 당시 이제 피레체 공화국의 질서의 지배자들인데 정치는 상인 계급이 한 500명이 있었고 자기들이 뽑아서 행정은 이제 의회에서 바로 여기서 의회에서 뽑아 500명이 의회 인구는 한 20만 명에서 500명을 하고 사법부의 수반도 의회에서 주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회가 없는 민주주의는 성립이 안 돼요. 의회가. 그래서 지금의 대의민주제의 가장 원형이 근데 이것도 오해 있어.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제라고 이러는데 그 직접민주제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는 직접민주제를 한 적이 없어요. 고대 그리스는 간접민주주의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데모크라스는 데모가 그리스에서 텐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를 10개 지역으로 나눴어. 10개 지역을 나눠서 거기에 각자의 대표를 그러니까 100명씩 뽑아가지고 10개 하면은 10,000명이잖아요. 숫자 너무 많아. 그래서 크론의 개혁이 숫자를 확 줄여버려. 그래가지고 10명씩도 되고 50명씩 해서 나중에 5,000명, 500인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간접선거에서 간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회는 구성했지만 각 데모에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아테네 의회를 구성하고 남성만 있고 여성은 제외하고 아테네에서 태어난 시민만 되고 그러니까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제자인 알렉산더처럼 마케도니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 시민이 아니었어요. 아테네 시민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플라톤은 자기 스승이 죽은 거 보고 아테네 떠난 다음에 돌아오지 못해요. 추방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테네는 직접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간접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책 보면 책 쓴 사람이 안 본 거예요. 원전을 안 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인류에서 직접 민주제를 했던 국가는 어딨냐? 없어요. 직접 민주제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직접 민주제 단위로 한다면 어디로 하냐? 아니 소인 루소가 살았던 제너바 스위스의 1000년도 안 되는 데는 가능해요. 루소 얘기들 자유주의 사상가 있어요. 루소를. 근데 아테네만 하다가 그때 30만 됐거든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테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고라가 거의 몇백 명씩 하면 다 끝이에요. 거기가. 그렇게 아테네 시민 20만 명이 모일 수가 없는 거지. 거기가. 그러니까는 당시 피렌체도 간접민주주의지. 선출을 해가지고 이들이 해서 행정수반, 의회수반, 사법수반.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뽑힌 거예요. 의회에서. 대사가
마키아벨리는 이제 신분이 그 귀족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뽑혔다는 게 좀 여러 가지 독특한 점이 강조하죠. 그다음에 전쟁을 치를 때는요, 자기들이 안 싸워요. 그 피렌체 주민들이 시민들이 총칼 들고 베네치아랑 전쟁하고 밀라노랑 전쟁하고 프랑스 샤를로스의 군대를 이러지 않았어요. 뭐한 용병. 용병은 주로 어떤 용병이냐? 독일 출신과 스위스 출신. 당시 유럽에서 못 살던 지역에서 힘이 세고 게르만, 특히 이제 스위스 용병들이 용감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지금도 누가 지켜요? 스위스 용병이잖아요. 그 이유가 당시 이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고 다 용병. 그러니까 용병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요즘 그 용병 오르진가 그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할 때 용병이잖아요. 용병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게 이상하게 거기는 유럽에서 전통적이에요. 용병이 전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용병이 전투하면서 도덕성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도 원래 자기가 목숨 내놓고 목숨 수당 받아가면서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마키아벨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용병 계약을 하러 가요. 근데 용병 계약을 하는데 이 용병 대장이 밀라노와에도 자기 손에서 그 제안서 내고, 피렌체도 제안서 내는 거야. 돈만 해주면 가는 거예요. 용병 계약을 하는데. 그래서 이 배신자들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유럽의 중세기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럼 상인들은 뭐 하느냐? 내가 지금 장사하는데 용병을 많이 끌어오고 강한 용병을 데려오는 군주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낼게. 상인들은 우리한테 안정권을 보장해줘.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중세기의 도시국가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국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왜 피렌체 왕도 때 어떻게 저게 운영이 됐을까?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상인들의 대장인 메디치 가문이 용병 계약을 잘하는 거지. 용병 계약.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제가 왜 적어놨느냐? 이게 이제 단테 신곡의 지옥편에 등장합니다. 이 단테 신곡을 한번 꼭 보세요. 지옥을 보세요. 지옥이 연옥 천국 우리 세 권이 한 집을 파는데 전 천국보다 감동했어요. 재미없어요. 지옥이 재밌습니다. 지옥은 여러 번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신과 함께 영화 나왔잖아요. 이 사람 100% 단테 신곡 봤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건너 가잖아요. 그 철저하게 단테 신곡의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그러니까 베리기우스라고 하는 1세기의 로마 시인과 단테가 함께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로댕이 이제 임페르노라고 하는 그 지옥으로 나타나는데 임페르노라는 지옥에 그 해가지고 그 교회 그러니까 캐톨릭 처치죠. 거기서 주문받아가지고 제자가 지옥문 제자가. 지옥문의 한가운데 있는 게 얘야. 생각. 지옥문 지옥문의 한가운데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지옥문 하나 더 있지, 여기. 근데 이게 너무나 유명하니까 이걸 따로 떼서 생각하는 사람도 5개나 만들고 3개 팔아먹고. 그래서 그 생각하는 사람이 한가운데 이렇게 앉아있어요. 로마에 가서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한가운데 인페르노의 지옥문의 한가운데 앉아있어요. 그 단테가 굉장히 균형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라센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군주를 천국에 올리고 교황 사제를 지옥에 떨어뜨리고 굉장히 균형적인 사람. 자기 조국인 피렌체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조국에 대해서 너무 쓴소리를 하니까 살아서 2번 다시 못 돌아와요. 피렌체에 추방돼가지고 그런 애한테인데
거기에 이제 제일 처음 요 그림이 뭐냐면 이게 형수예요. 형수하고 바람난 시동생입니다. 그리고 그 파울로 프란체스카예요. 그래서 파울로 프란체스카가 그 원탁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램슬러경이 그 사자왕 부인하고 연분이 났거든. 램슬러시. 그리고 술도 있잖아요. 램슬러 술도 있어. 그래서 그 스토리, 그러니까 이게 단테 신곡이 왜 중요하냐면 100개의 스토리가 서양에서 이거 하나하나 다른 쪽 가서 소설로 되고 극작이 되고 뭐 비극도 되고 코미디도 되고 그게 콘텐츠. 그래서 단테 신곡이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키스도 그거지. 그 크림티의 키스도 바로 단테 신곡에서 출발해. 키스. 요 작품에서 출발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방 자체와 상관없고 그냥 혹시 하나 좋을까봐 제가 끼워드리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지방자치의 그러니까 당시 지방자치라는 개념보다는 그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권적 사상이 자연법적 사상에서 출발해가지고 마키아벨리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 로프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존 로프와 루소까지 하더라도 최근에 절대주의 속에서의 지방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때는 영주의 시대잖아요. 굳이 지방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한 이후에나 이게 국가 지방의 관계가 생긴 거지. 그 이전은 모두 영주의 시대니까, 영주와 대영주의 시대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 지방의 시대에서 이제 국가의 시대로 넘어간 시점이 바로 그러니까 로크와 루소 이전에는 국가 중세 유럽에서 국가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나라들은 뭐 프랑스 정도였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한 국가는 아니고 거대한 대영주였죠. 거대한 대영주였는데 지금의 우리가 국가를 얘기하기 시작한 건 바로 이 절대주의 왕권 시절. 그래서 이제 절대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절대주의 시절에 루크와 루소의 민주주의가 나오면서 이제 드디어 국가가 만들어져요. 이때부터 전례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전례설과 고유권설 이렇게 이게 마치 양립돼 가지고 두 개가 한꺼번에 쭉 오면서 그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았다기보다 서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고유권설에서 출발했다가 국가가 등장하면서 전례적으로 국가의 권력과 지방의 권력을 나눠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 낫다는 거죠.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국가 이전은 당연히 도시국가 하나가 분권적이고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되지만 국가가 탄생할 때 국가에 탄생할 때 나타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로크.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홉스와 로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절대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힘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렇게 해서 국가 독재 국가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법 속에서 국가는 지임이 국가잖아요. 평소에 루이 14세 내가 국가잖아요. 근데 홉스하고 로크에서는 그건 국가가 아니야. 국가라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 의회가 필요한 거예요. 국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임이 국가다 그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법 속에 국가고 교황권적 국가고 국가라 하면은 의회가 있어서 그 의회는 어떻게 하느냐?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크의 책이 원래는 Two Treatises of Government예요. Two Treatises 하면 이제
뭐 트리트먼트 뭐 관리하다, 처리하다 이런 거죠. 근데 토틀리티즘 거부가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일이에요. 하나가 국가 시민이고, 국가가 할 일 시민이 아니에요. 1편, 2편이 책이.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정부로 번역했어요. 로크의 책을 원래는 투틸리티즈 오브 거버먼트가 통치의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투틸리티즈 오브 거버먼트가 정부 통치 기술인데 번역 시민정부로 해버렸어. 왜 그랬냐? 그 이제 제 책 질서의 지배자에 보면 알아요. 왜 그랬냐면 존 로크의 책이 나오면서 당시 아직은 프랑스는 진위 국가라는 분봉 왕제 루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이 시대, 루이 16세, 15세 때 살던 프랑스인들은, 옆에 프랑스 지식인들은 영국이 변화된 게 부러운 거예요. 왕을 입헌군주로 만들어버리고 의회를 구성하고 명예혁명에서 권한을 박탈하고, 이게 부럽잖아요. 지식인들은 시민권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영국이 스페인의 무속함들을 깨고 미국을 다 집어먹고 북아메리카 집어먹고, 그러니까 영국이 잘 나가잖아요. 쟤네들 완전히 진짜 저 반방에 완전히 그냥 오라케 같은 놈들인데, 바이킹의 오라케 같은 놈들인데, 이놈들이 더 그냥 우리보다 잘 나간다는 거예요, 프랑스보다. 그러니까 근데 또 거기 있는 사상이 또 마음에 들어. 근데 아침 존 루크가 그 책을 썼는데 보니까 국가편, 시민편이야. 그래서 그 프랑스의 학자가 시민정부로 바꿔버린 일부러 책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그게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쳐. 존 루크의 시민정부. 그 다음 이제 프랑스 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루소입니다. 루소는 프랑스 철학자라고 써놨지만 태어난 건 스위스 제너거든요. 스위스 제너. 이 사람은 직접민주주의 중요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저 루소의 고향을 생각하면 돼요. 1000명도 안 되는데 거의 직접민주주의 해야지. 지금도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 하죠. 그 마을 단위에서 의회, 중앙의회, 국가의회야 직접민주주의 간접성으로 꼽지만 지금도 스위스는 직접 통치, 중재치 하죠.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인구가 뭐 1000명 이하도 많은데 굳이 뭘 뽑아요. 거기서 1000명 이하에서 대표 선수 나오라면 각 가족이 한 명씩 나오면 다 아버지가 나오는 거지. 아버지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뭐 반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직접 민주할 만하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루소 역시 주권이 군주가 아닌 인민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에서 국민국가가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제바이나치가 소위 말해서 국가가 이제 지방과의 계약적 관계로 바뀌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민자치, 단체자치가 대항적 관계가 아니라 발전적 단계에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나왔지만 국가의 탄생과 사회관계에서 학자는 홉스하우스였고, 홉스는 토마스 홉스에 대해서 이제 따로 그림을 시간 계산 제가 많이 안 했는데, 홉스는 어떤 시대에 태어나냐, 무조건대 시대에 태어났거든요. 홉스가. 그러니까 홉스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운 기억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주제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들이 서로 간에 싸우면 투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권력과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 그래서 이 중재자가 누구예요? 성경의 욥기에 나오는 리바이선은 괴물이에요. 우리 괴물인 거 알아요. 그래서 홉스의 책이 리바이선이잖아요. 홉스의 유명한 책 리바이선. 그러니까 리바이선이 우리는 괴물이 필요해. 어떤 괴물이냐? 개개인 간의 이기적인 것을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홉스는 자연법 사상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이러한 자연법적 사상에서는 한마디로 개판인 거야. 서로가 전쟁만 하고. 홉스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1618년에서 1648년 전쟁이 30년 전쟁이에요. 30년. 그러니까 1618에서 1648. 30년 전쟁을 종교전쟁이라고 해요. 종교전쟁이 뭐냐면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신교와 구교의 전쟁에서 구교인, 지금도 구교, 캐톨릭인 프랑스와 에스파냐가 그 구교고, 당시의 신성 로마 제국이었던 카롯에 있던 독일도 구교고, 독일도 구교는 또 장로교, 개신교고, 켈빈이즘, 그다음에 뭐 덴마크, 스웨덴은 또 개신교고, 또 네덜란드는 또 개신교고. 그럼 이제 전쟁 깨끗하잖아요. 구교된 신교의 싸움인데, 근데 이게 싸움을 하면 할수록 엉켜붙는 거예요. 직전에 신교를 지지했던 집단이 구교를 지지하고, 구교를 지지했던 그 프랑스가 또 신교의 네덜란드를 또 지지하고. 그래서 그냥 1618, 1848은 이미 그 국가의 개념이 탄생하지 않아요. 국가의,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영주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우리 정치학이나 국제에서 가장 유명한 그 조약이 뭐냐면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1648. 베스트팔렌이 어디냐면 그 독일에서 네덜란드 가는 뭐 베스트팔렌이었어요. 거기서 조약을 맺어서 국경조약이에요. 국경조약. 베스트팔렌에 의해서 구획이 됐던 국경이 사실 지금 거의 변동 없어요. 거의 지금. 그러니까 그 1차 대전, 2차 대전 그렇게 거쳐오면서도 엄청나게 밀리고 퇴각하고 있지만 큰 국경선이 변동이 있는 게 그 당시에 베스팔렌주의. 그러니까 홉스가 보기에 이놈의 세계가 말이야. 좀 전에는 적이었다가 지금은 친구였다가 전부가 이게 이기주의인 거야. 이대로 냅뒀다가 다 죽어. 우리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해? 강력한 국가가 중재해야 되겠어. 그래서 절대주의 가능성을 얘기한 게 리발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국가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홉스가 이제 전쟁의 원인이 간단해. 근데 홉스는 이제 뭐에 또 이게 심취하니 당시에 갈릴레이하고 갈릴레이에 굉장히 심취한 거야, 홉스가. 왜 그러냐? 여태까지 교회법에 의한 게 틀린 거예요. 교회법에 의하면 지구는 안 돌아. 그렇잖아요? 태양이 돌잖아. 이게 가짜인 거야. 갈릴레이가 그걸 발견했어. 또 코페르니쿠스가 망원경을 발견한 거야. 지구가 돌고 있지. 천체가 도는 게 아니야. 지구가 소위 말해서 그 행성하는 위성인지 지구가. 그걸 이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이후에 홉스가 되니까 지구 중심적인 교회법이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우리 인간이 만들어야 돼요. 인간이 우리가 좋은 법을 만들어야 돼. 그걸 만들어서 국가를 만들어야 돼. 그게 이제 홉스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홉스는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하니까 전제주의 국가가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회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홉스하고 로크하고 루소가 그 당시 전제주의 국가를 만들었죠. 특히 로크의 경우에는 미국 독립운동의 그 독립운동 선언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누가 제일 처음 썼느냐? 로크. 법 앞에 평등하다. 물론 이제 로크의 법 앞이라고 하는 평등은 그 백인 남자죠. 여성과 다른 컬러드 피플은 제외한 법 앞에 평등. 그래도 엄청 진부한 거지. 귀족과 평민과 왕족을 구분하지 않고 법 앞에 평등. 근데 그 세면서 인간 불평등의 기운은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약을 해야 돼. 계약. 루소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세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전대환경 시대. 소위 말해서 그 국가가 아직 탄생하지 않았지만 국가의 탄생에 지대한 사상적 영향을 줬던 게 바로 홉스가 쓴 책이 1252년 1248년에 베스판을 전이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홉스가 이거 써놓고도 자기네 나라에서 출판 못해요. 프랑스 출판해요. 자기네 가서 하여간 참수당한 거. 그래가지고 크롬웰이라고 하는 공화 정부가 있었죠. 영국에. 잠깐. 그때 들어버렸다. 그죠? 이제 로크의 시민정부는 1689. 딱 100년 후에 프랑스 대혁명. 678년. 사회계약원이 1770년. 그러니까 이들이 프랑스 대혁명에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당시에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서 국가라는 건 프랑스라는 국가의 의미가 아니라 외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신분제적 국가 아니라 평등적 국가, 국민국가의 개념인데 이거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프랑스가 부르봉왕국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공화정에 들어간 시점입니다. 이제 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 국가가 성립이 된 다음에 지방자치는 국가로부터의 권한에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전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린다면은 그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대항적 관계가 아니라 이 진화적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유권서에서 다 출발해요. 중세 유럽의 그 지방자치. 그러다가 국가가 지금 말씀드린 국가, 우리가 말하는 국가라는 것은 사회 계약이면서 국민의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에 의해서 형성된 의회에 의해서 통제받는 그런 국가 속에서의 지방자치가 만들어진 게 바로 전해석이죠. 그러니까 자연법은 전차 세태가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왜냐면 그 중세의 그 교회법과 로마법이 이제 더 이상 효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왜냐면은 그 19세기, 그러니까 18세기 말 19세기서부터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것처럼 4대 혁명, 인지혁명, 농업혁명, 4대 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에서 제일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산업혁명과 과학기술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대, 그러니까 땅을 가진 자가 생산권의 중심적이 됐다면 산업혁명에서 기술자가 내 기술을 팔아면서 내가 임금을 받는 시대로 바뀐 거 아니에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기술자가 노동자의 시대로 변한 산업혁명에 의해서 신분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토를 영주가 많이 갖고 있던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영주보다 무역을 하거나 기술을 만들어서 방촉 공장을 만들거나 그런 걸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얻는 중산층이 만드는 그게 이제 부르주아 계층이고 영국에서 그 용어가 젠트리어가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노블이라고 하는 귀족에서 젠트리가 만들어지고 부르주아가 만들어진 건 철저 산업혁명. 이전에 신분이 귀족이 아니어도 자본을 형성하게 됐죠. 자본이라고. 두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혁명이니까 과학기술혁명에서 지구가 돈다는 것도 깨달았고 그 다음에 그 1859년에 나온 진짜 인류사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책이 뭔지 아세요? 1859년에. 그러면 안 외워도 그런 거 정도 외우는 거야.
그래야지 어디서 유식한 채. 이게 다윈의 종위기근입니다. 다윈의 종위기근이 1859년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종위기원이라는 게 한마디로 종위기원이 그 강자 살아납니다. 아니죠.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 강자 살아남는다는 건 종위기원에서 가장 부정하는 요소예요. 그 맘무스나 그 거대한 공룡이 백악기에 있을 때 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걔네들이 혹성에서 혹성 탈출해서 죽었나? 뭐 블랙홀인가? 기후변화? 그렇지, 기후변화지. 기후변화 지구 그 빙하기가 왔을 때 뭐가 살아남았겠어요? 에너지를 조금만 쓰는 놈이 살아요. 적게 먹는 거. 여러분들 그 제가 KBS의 그 뭐냐 그 명의 토론 그거 있잖아요. 강연을 제가 한번 했거든요. 흰국길이 KBS한테 흰국길이 태국에서는 고대 중세 태국에서는 뭐 아버지의 부하인데 이게 창업공신이야. 이 사람 어떻게 칠 수는 없어. 내가 아들이 왕이 됐어. 이 사람한테 연맹이 먹은 놈 줘서 아 이거 죽고 나갔다. 네? 아니 흰코끼리 죽은 거야. 성스러운 흰코끼리. 그걸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먹이는 동안 가산이 탕지니까 망해. 흰코끼리 죽은 거야. 그러니까는 왜냐면 엄청난 양을 먹잖아요. 근데 빙하기 때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큰 놈들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 살아남지 않아요. 강한 자가 빨리 죽어. 그게 다윈의 핵심이에요. 지배종이 빨리 죽어요. 누가 살아남아요? 환경에 적응하는 자. 그러니까 목이 위에 있는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 기린이 목이 길어진 게 아니야. 그거 완전 엉터리가 긴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게 뭐냐면 나만을 그게 용불용설이제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다윈의 진화를 하면 원숭이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무식한 얘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윈은. 종이 다르니까. 종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종이 변화되는 건 돌연변이가 핵심적인 지배종이 됐을 때 그 종이 기운이 걔가 오리진이 되는 거예요. 핵심 변화됐을 때 걔가 오리진. 그래서 뭐 무당벌레가 어떻게 무당벌레인데 얘가 무당벌레가 거기에서 살아남는데 최적의 조건이 만들고 그 걔가 종이 기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윈의 종이 기운은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공룡이 작아져서 새가 됐다고 얘기하는 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식한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를 적게 써야지 살아난다고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내한테 왜 갑자기 죽었냐? 제 다윈의 삶이 다윈이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먹어서 죽었어. 많이 먹어서. 우리 그 오래 살려면 적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똑같아. 그러니까 또 적게 먹어야지 오래 살아. 그렇잖아요. 우리 쪽에서 빙하기 간다면 적게 먹어야 돼. 적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거북이처럼 살면은 100년, 200년 사는 거야. 조금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게 다행히,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에 의해서 다 깨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회 관리기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기존의 질서가 다 무너지니까 이제 산업혁명과 과학혁명. 그게 이제 종교가 무너지는 거지. 종교 지배적 종교가 무너지고. 그럼 이제 종교가 무너진 다음에 대체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체 세력이 바로 국가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해겔이 국가는 윤리적 실천이다. 윤리적 실천과 공동체.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윤리적 실천을 위한 공동체인데 사실은 이 얘기는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국가예요. 종교 국가였죠. 근데 그건 이제 그 헤겔에서는 기본적으로 절대주의 국가가 대의민주주의로 바뀌면서 공포법자들이 자치도 국보의 근거를 내다. 그러니까 법 속에, 근데 여기에 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가부터 수여된 권력이에요. 근데 대신 국가가 절대주의적인 왕정이라든가 교황의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국가예요. 우리가 만든 국가가 절대적으로 유화로 독립적 법인국 국가에 됐습니다. 이게 이제 헤겔이 나온 국가론이에요. 여기서도 절대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단체자치가 나쁘다, 여기는 진짜 무식한 놈이에요. 단체자치는 이런 경우에서 나올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지, 대신. 단체자치는 잘해야지. 그래서 독립적인 법인격이 국가의 창조물이지만 우리가 부여된 권한을 어떻게 잘 사용할 거냐, 심지어인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교대를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중세 때의 마키아벨리 또는 홉스나 로크나 루소의 사상은 사실은 이미 고대 때 이미 다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동양에서는 지구가 돌고 천체가 돌고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 우리는 알았어. 이미 지구가 돈다고 다 알았어요. 그냥 우리는 지구가 동양적 사고에서는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천지인이 함께 움직인다는 걸 갖다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는 알았거든요. 그게 고대 자연철학. 그거를 이제, 약간 고대 자연철학이었던 게 중세 때의 교회 권력이 오면서 자연철학이 뭐가 되냐, 교회 권력이 바뀌지. 교회권 이렇게 바뀐 거지. 사실은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도 다 아크로폴리스란 말이 이제 이렇게 그리스의 원어로 폴리스. 사실 그리스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우리 많이 알아. 이미 델타, 알파, 오메가, 감마 다 쓰잖아요. 감마 쓸 때 G 발음이 되고 델타는 D 발음으로 시작이 되고 베타는 이렇게 쓰면 B 발음이 되고 우리 이미 많이 써요. 이미 많이 쓰고 있어서 우리 많이 쓴 거잖아요. 파이잖아요. 파이는 P로 시작했으니까 오메가, 이거는 입실론, I, S, 플리시스. 저는 저 헬라어거든요. 이런 말이 뭐하지만 목사님들이 헬라어니까 그것도 뻥이야. 공부 안 해서 어려워. 공부하는데 그거를 언어처럼 규칙적인 거 없어. 언어가 규칙이지 않으면 방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언도 두 가지 종류인데 저 목사님처럼 얘기하는데 남들 제 이름이 무신론자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도 천사만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 남들이 다 알아듣는 방언이 있잖아요. 근데 망하여 다락방의 방언은 남들이 다 알아듣는 방언이 있어요. 다른 나라 언어로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천사의 방언은 아무도 몰라.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해서 안 믿기 혼나겠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에서도 소위 말해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국가에 대한 시초의 개념,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자체가 데모크라시라는 것 자체가 이미 토마스 홉스나 존 로크나 루소에 있던 대의민주주의 했잖아요. 그러니까 홉스, 제가 그냥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홉스나 로크나 루소도요 다 어디서 배워왔냐? 고대 그리스 문에서 배웠죠. 고대 그리스 문에서. 봐라, 했었네. 고대 BC 500년 전에 이미 했었네. 그게
이거를 알게 된 거는 바로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면서 그리스어가 자는 학자들에 의해서 퍼지거든. 한국인 번역이 돼. 그러니까는 그 홉스 얘기 봐서 이거 새로운 건 아니지. 대신 이 사람 다 인용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르네상스 타입. 헤겔도 고대 그리스어가 번역이 된 헤겔은요, 중국 당시 그 1800년대 당시에 중국 문헌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 중국의 그 사서상경의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 중국 역사에서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 헤겔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고대 국가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중국이 그 쇠락해 가는 거죠. 청나라 쇠락해 가는 거죠. 비판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헤겔이 폴리스라고 하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는 한마디로 국가에서 있는 이 체제나 있어야만이 이게 되는 거지 시민사회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념론, 독일 관념론에 문을 연 사람이라고 하고 고대 소크라테스 이후에 최대 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면 헤겔에 의해서 프로이센이라는 국가의 법체리가 만들어져. 헤겔의 기본적인 사상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헤겔이 국가에 대한 관점이 경찰국가로 마무리돼가지고 행정학에서 여러분 혹시 행정 공부하셨죠? 행정 경성과 나오잖아요. 독일의 관방학 나오고 바로 출발해가 헤겔. 스타일 행정학, 관방학, 세크레터리. 관방의 세크레터리. 그러니까 국가는 뭐냐? 비서적 역할을 해라. 주체는 시민이고. 그래서 폴리스 역할을 하라. 근데 여기서 얘기한 폴리스가 이제 바로 저 폴리스 기능인데 폴리스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도를 방어만 해주는 거예요. 원래 폴리스라는 게 방어 요새거든요. 그 안에서 자율권하고 우리는 외부의 침해도 방어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경찰이야. 그 외에는 얘기를 알아서 얘기 합의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법이 두 개 있다면 바로 헤겔의 영향받은 독일의 관념론의 대륙법, 프랑스의 대륙법 두 개의 법이죠. 우리나라 법칙. 근데 사실은 이 법에서는 영미법 체계랑 대륙법 체계. 대륙법은 독일과 프랑스거든요. 프랑스에서 그 대륙법 체계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프랑스. 나폴레옹. 제 책에 보면 제가 코르시카를 갖고 왔어요. 나폴레옹 고향.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 고향에 한번 다 가봤어. 소크라테스 고향도 가고, 아르체르 고향도 가고, 이 사람 고향에도 가고, 코르시카에도 가고. 제가 그 제 책 교과서에는 코르시카에 가면 이 사람 동상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그래서 나폴레옹은 부르본 왕조 이후에 나타나서 공화정을 세우고 자신이 황제가 돼서 망한 케이스죠. 공화정 거기까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 공화정,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것도 좀 특이해요. 아주 강한 왕권에 대한 반동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입헌군주제 다른 국가들은 입헌군주를 했잖아요. 근데 가장 유럽에서 강력한 왕권 국가였던 프랑스의 부르본 왕가가 가장 빨리 입헌군주제가 아닌 공화정으로 바뀌었어요. 그거는 아마 부르본 왕가의 그 너무 지나친 왕권 신수설, 지휘 국가다. 그 영향이 컸다고 봐요. 그래서 공화정으로. 근데 공화정으로 할 때 공화정의 핵심은 뭐죠? 로마의
그 살라미스 전투인가 아테네하고 그 페르시아 전쟁 1차 페르시아 2차 페르시아 전쟁 때 아테네가 승리하잖아요. 아테네가 승리하는데 처음에 유명 마라톤 전쟁 마라톤전에서 죽은 사람이 몇백 명이고 페르시아 군대가 아주 박살났으니까. 근데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테네에서 40.19 떨어진 데가 마라톤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던 건 처음에는 그 위기에서 위기. 마라톤에 오면서 그 다음에 뒤로 돌아서 아테네 항구를 치러는 거예요. 이 작전을 누가 짰느냐? 아테네에서 쫓겨난 아테네 창주, 아테네 군주였지. 이 사람이 페르시아로 도망가요.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그래가지고 단테 신곡에 제일 34, 그러니까 지옥의 33개에서 제일 밑바닥에 가는 게 누구냐면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랑 아테네의 배신, 조국인 아테네를 배신하고 페르시아 군대를 끌고 온 하메스가 그 사람. 그게 단테 신곡에서 지옥의 밑바닥에 있어. 지옥도 조금 편한 지옥이 좀 아까 불륜 저지른 좀 편한 지옥. 왜 웃으세요? 약간 의미심장한데. 거기에 제일 편한 지옥. 그다음에 제일 밑바닥이 배신자 지옥. 근데 지옥에 많이 먹어도 지옥 가요. 말 많이 해도 지옥 가. 여러분 보세요. 재밌어요. 지옥 보면 내가 말 좀 이게 큰일 났네. 교수인데 말밖에 안 하는데. 말 많이 해도 지옥 가고 그 많이 먹어도 지옥 가고 아무튼 단테가 평상시 미어있던 놈들 다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재밌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 작가들 꼭 봐야 돼. 그 속에서 많이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이제 크게 말하는 게 바로 법전이지. 법전이 이때 1806년 1789년도가 프랑스 대혁명. 그래서 사회 신분층을 없앴죠. 그다음에 토크빌이라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 집안치 강의하시는 분들 자주 나올 거예요, 그렇죠? 토크빌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노르만디 귀족 출신인데 그 잘생겼죠. 근데 일찍 죽어 36살.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토크빌이 소위 50대 나한테 죽었는데 36세 때 돼가지고 그 미국에 가서 쓴 책이 2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돌아오면서 쓴 책이 2권인데 그게 둘 다 하나를 느껴서 미국의 민주주의, 아메리칸 데모크라시 책이 뭐 지금도 읽힌 책이니까 지금도 읽힌 책인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국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봐요. 혼란한 미국을. 그러다가 이제 미국을 6개월 동안 쭉 돌아다니면서 토크빌이 이게 미국의 힘이구나. 그러니까 토크빌이 이때 갔던 시대가 1834년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그 초반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가서 봤던 그 프랑스 시대는 어떤 시대냐? 프랑스가 대혁명에서 나폴레옹의 등장에서 전쟁을 치러서 영토를 넓히다 또 러시아와 전쟁에서 깨지고 다시 영토 수축됐다가 또 부채제가 다시 들어오고 엄청난 혼란 시기에 또 나폴레옹 3세가 들어서 좀 하다가 또 보불 전쟁에서 깨지고 프로이센의 파리가 점령당하고 1848년에는 파리 꼬민이라고 공산혁명이 발생하고 엄청난 혼란기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친구가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제이스 밀이 또 자기 친구가 계셨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프랑스를 하고 비교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미국의 민주주의가 희망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자신들의 의사에서 의회를 구성하고 그 체제를 만들고. 근데 그런 얘기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민주주의 가장 커다란 단점 중에 하나가 희망의 씨를 주는 거야. 희망의 씨. 우리가 희망 고문하잖아요. 안 될 사람을 나한테 자꾸만 되도록 희망 고문하잖아요. 얘는 원래 공부 안 해도 될 아이를 자꾸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면 잘 된다고. 공부하면 잘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희망 고문. 그게 민주주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중세 어려웠던 농노 또는 뭐 장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든 건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 좋은 영주 만나면 좋죠. 영주를 만나요. 그래서 세금도 6분의 1만 내고 그 그리스어로 헥터가 6이거든요. 그러니까 헥토로 하면 6분의 1 세금 내면 뭐 살만하고 그러면 이제 그 내 자식이 도시에 밀라노나 피렌체 가서 살겠다고 그러면은 아버지도 말릴 거 아니, 야 지금 뭐 좀 안 입고도 좀 이렇게 살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진행됐던 거지. 이게 중세의 암흑기 다음에 르네상스가 아니라 동시 진행, 같이 진행이 됐지. 이게 요 다음 시대 문제가 아니라 동시대 다 같이 진행했어요. 동시대. 그러니까 토크빌이 보기에는 이미 1800년대 토크빌이 보는데 이미 우리 행정학에서 얘기한다면 멀로지 잭슨 대도 다 나왔던 시절이 이 시절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은 1860년, 60년까지 남북전쟁 치렀던 사람이에요. 링컨은. 그러니까 이미 이 시기 때는 대륙에서의 왕래는 굉장히 빈번했지. 그래서 또 흔히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맨 처음에 대항해 시대를 열었으면 왜 북아메리카를 먹지 왜 남아메리카를 먹지 하는 얘기하는데 그것도 당시 해류의 영향에서 증기기관차라면 내가 노선을 마음대로 하는데 범선의 경우에는 해류를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출발하면 해류로 따라가면 남미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영국에서 출발하면 북미로 가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출발하면 보스턴에 접는 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출발하면 멕시코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도 부산에서 겨울에 출발하면은 겨울에 그냥 해구에 떠나면 저기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볼 수가 있어요. 해구선. 근데 여름에 출발하면 일본 땅에 떨어져. 내가 언제 출발하자 내 운명이 달라져요. 그 유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항에서 맨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의 운명이야. 유학 시절 운명이야. 공항에서 맨 처음 만나서 자기를 라이드해 준 사람. 그 사람이 운명이 돼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살면서 자의적이자 환경에서 지배되는 거예요. 환경. 토크빌이 그런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그 왕정 체제가 없어. 또 프랑스 대국 같은 제도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가 경솔한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지성을 모두 향상시키고 인민이 민주에 복종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존슨 얘기 말이에요. 원래는 미국이 그 토크빌 전에는 부정적으로 봤어. 그 지방자치에 대해서. 근데 미국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요. 여기. 그래서 미는 당시 영국에서 자치단체에 대해서 뭐 귀족들이 이름만 바뀌었지 귀족들이 다 지방을 부정적으로 했다가 이제 자치단체 개혁을 얘기하고 시민적 사회적 자유를 얘기하고 미래 자유론에서도 지방자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우리한테는 단체자치적 구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그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서구의 쭉 발전 단계를 본다면 그 고유적 관점에서의 자연법칙 사상에서의 진행으로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그리스를 경험을 하면서 홉스라든가 로크라든가 루스에서 계약이라는 국가가 나오면서 국가와의 계약적 관계의 지방자치 발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지방자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중자치가 최고다고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접적 민주주의를 진짜로 시행하고 있다는 스위스처럼 인구 한 500명, 1000명 단위가 직접적 민주주의라고 그렇지 간접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잘 만들어야 하느냐가 핵심 중요한 거죠. 어떻게 잘 만들어야 하느냐. 직접 민주주의는 실제로 그 하나 실행을 그래서 미국 전체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자선 7장에서도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크벨 책을 읽고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다시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걸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토크벨이라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 의회가 구성해요. 의회의 법조만. 그래서 의회가 중요해요. 미국의 민주주의는 두 번 있어요. 젊은 사람,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국자가 뉴욕에 쫙 돌아다니다가 프랑스로 귀국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마켓 소사이어티, 시장 같다 비난했다가 나중에 베라스를 바꾸죠. 토크빌. 자세하게 시민사라는 용어를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얘기할 때 토크빌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번역이 잘 돼 있어요. 번역본 보기 싫으면 이제 대책 질서의 지배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왕정은 깨졌고 권력에 대한 통제가 민주주의의 통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식 의미와 법적 의미 이 차이에 있다든지 기본적인 사상 같아요. 여기 사상 다르고 여기 사상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상 같아요. 이게 법적 체계가 있는 거고 여기는 법적 체계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불문법적 특성이 있고 여기는 법률주의 열거주의가 있다. 이게 사실 같은 거예요. 대립적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책에서 인용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방자치라는 건 두 가지로 다 있어요. 어느 거 우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발은 당연히 중자치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 해서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성의 결과라고 봐요. 1492년은 이제 제가 제 책에 썼어요. 세계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 왜냐면 1492년 더하기 100년이 다 어떤 해예요? 그러면 중요한 해는 배워둬야 돼요. 어떤 일? 세계 사회권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 아시죠? 원래 거기서 도산서가 세계 이야기. 그러니까 1392년이면 이미 전 세계가 그 아까 이탈리아의 5개국 공화국 이전에 많은 공화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미 저기 마르코 폴로가 그 원나라 쿠빌라이까지 가는 마르코 폴로 해집고 다니고 도광연기도 다 해집고 다니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세계로 뛰쳐나가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1490년. 근데 조선은 신분지 사회도 강화시키고 고려 때부터 강화시키죠. 고려 때는 여성의 참정권과 여성의 재산권이 강했었는데
조선 완전 얽매인 거야. 그러니까 조선이 심지어는 상비군도 없애버리자. 상비군 1000여명만 남기고 중국에 의존한 국가의 방어 태세만 말도 제한시켜서 말도 못 끼고 군비를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명분은 유교를 과거 시험이 아주 평행이론에 가까운데 공자하고 소크라테스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요. BC 500년. 그 다음에 맹자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비슷한 시기예요. BC 350년. 평행이론. 제가 이제 중요한 연도 외우고요. 그래야지 좀 유식한 책이 그 시저가 암산당했죠. 시저가 암산당한 연도가 몇 년인지 아세요? 그것까지 내가 BC 44년 시저가 암산당. 클레오파트라는 세 공을 결혼해요. 자기 동생. 8억 중단 8억. 첫 번째 그 다음에 시저가 결혼하고 세 번째는 안토니우스 시저의 친구의 안토니우스. 그걸로 끝났죠. 1392년이라고 이미 세상에 엄청나게 변하고 그런 시대. 조선과 지방의 질서체계는 과거 시험에 합격한 자가 하는 거죠. 근데 과거 시험이 사서상경이 다 언제 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는 공자 공명이에요. 사서는 상경은 언제인지 몰라. 왜 모르냐면 공자가 시경, 서경, 역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몰라. 상경은. 사서는 공명이니까 BC 500년과 300년을 알겠어요. 근데 상경은 모르겠어. 주역은 누가 썼는지도 몰라. 그렇지 않아요? 주역, 역경은 누가 썼는지도 몰라. 근데 그걸 가지고 조선의 과거 시험을 본 거예요. 얼마나 비현실적. 그것도 1390년 2000년 전에 중국 사람도 안 쓰는 한자를 외우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제가 근데 이제 요즘 학원 공부를 하는데 왜냐면 제가 누가 해서 교수님 저 일본어를 저 한문에 해보니까 한문이 1급서 4급까지 국가공무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한번 1급을 봐보자 했더니 1급이 합격이 900점 만점에 810점인데 내가 748점 받았어. 엄청난 거지. 평균이 248이더라고. 다음번에 되겠더라고. 다음번에. 그래서 정년이 한문 선생님을 해볼까. 근데 그 한문이 진짜 쓸데없는 한자로 읽어야. 제 한문 시험 잘 보면 많이 하는 게 제가 사설을 봤거든요. 상경을 안 봤어요. 상경 볼 이유가 없을 거야. 아무 짝 도움도 안 돼요. 왜 내가 남의 나라 역사를 배워? 뭐를 배워? 사설은 그래도 예절 윤리책이니까 사설은. 다음 조선은 그래서 망한 거지. 그래서 망한 거지. 사설은 망했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1492년은 과학적이고 배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점에서 말도 안 되는 BC 2000년 전 상경 언제 쓰여진지도 몰라. 그런 책들을 공부하고 달달달달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고 한자로 틀리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한문시험 보니까 웃긴 게요. 이 뜻은 알겠는데 그 뜻을 예를 들어서 의로울 의자라면 의로울 의를 써야지 의로운 의가 틀려. 의로울 의를 써야 의로울하고 틀려. 그 웃기잖아요 그거.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공부는 끝이 없으니까 뭐 해두면 좋긴 한데 그걸 가지고 국가를 정책하니까 말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근데 일본은 과거심이 없었어요. 일본의 관계는 과거심이 없었어요. 그냥 일본은 270개 번을 하면서 필요한 사람 쓰는 거예요. 실력적 운동. 왜냐면 각자 도성이니까. 근데 우리하고 중국하고 베트남은 과거로 들어가고. 근데 우리 중국, 베트남이 망한 코스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망한 코스가 똑같아요. 지배층의 부패, 지배층이 나락하는 똑같아요. 삼기국. 그래서 결국은 자생적인 이데올로기 아니라 외부 영향, 특히 그러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좀 더 자세히 아는데 어느 정도로 관사차별이 우리가 한강 이북의 관사차별이 심했냐면은 조선의 전체 과거 급지자의 강원도 한강 이북의 출신들이 1.4%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었겠어요. 그렇지 않지. 안 뽑은 거죠. 안 뽑은 거죠. 관사차별. 왜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참, 난 이성계가 내가 뭐 전주시 자랑하는데 하도 쥐어받고 싶어요. 그게 나라 망해놓은 왕들. 나라 팔아먹고. 아니, 자기가 그 쌍승총관부의 원나라 장군 출신 아니에요. 그러다가 조선으로 귀화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조선 개국 함경도 지방에 취영이 된다 이제 조선 개국이잖아요. 근데 자기 출신을 모르고 자기 지역 출신을 다 배제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주 반쪽 국가죠. 조선의 통치 체제를 보면은 한강 이북의 출신들은 거의 관료가 된 적이 없어요. 그게 관사차별이에요. 그러니까 한강 이북에서 발생했던 조선에서의 밀란은 주로 누가 주동자였냐? 그 지역의 유지들이 발라. 이갈이나 그런 유지들이. 삼남에서는 농민들이 발라. 특색이 있죠. 그러니까 관사차별은 철저하게 거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아요. 근데 그걸 차별받아서 자각하는 집단이 그래도 공부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설사 과거에 몇 명을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성균관에 보내버리고 묘지기 참공이나 시키고 이런 거 시키고 청족이라고 하는 코스, 좋은 코스는 안 보내는 엄청난 차별을 그래서 저는 북한이 저렇게 된 거는 북한이나 베트남이나 중국 마찬가지인데 이 소위에서 차별받은 집단이 갖는 가장 좋은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이죠. 사회주의 사상이지. 저는 그래서 자생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몰라서 저러니 절대로 아니라고 해요. 제가 북한에 2번 갔다 왔거든요. 몰라서 절대로 아니에요. 자본주의 잘 살고 다 알아. 근데 니네 우리도 차별할 거잖아. 저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조선에서 만들어진 그런 시대 때 이 철저한 가사차별, 그다음에 남존여비, 그다음에 산업공사, 그러니까 완전 차별적으로 지서책을 만든 거지. 진짜 저희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빼놓고 다 다시 역사를 쓰는 거야. 안 그래? 다 다시 역사를. 없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 조선하면. 아무튼 왜냐면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나라를 그냥 전쟁에서 줬으면 뭔가 영웅이었는데 합의문서를 준 거 아니야? 합의문서. 할 말이 없는 거지. 이게 이제 아편 전쟁 때 중국이 이렇게 했어요. 중국도 똑같아. 나라를 팔아먹었어. 야, 그 아편 전쟁 이후에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린 거지. 지배층이 개혁했으면 지배층이 개혁 안 하고. 실망해서 이제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현실은 인구 편차가 너무 심하죠. 근데 저는 이거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고 봐요. 이런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냥 이러한 시대에서도 지방이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지. 지방 소멸 대응기구 만들어봤자 지방 소멸을 촉진시키죠. 왜냐면 돈을 나눠줍니다. 지역에다 돈을 나눠주면 안 되고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돼요.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가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도 저런 재영향을 받아서 좀 진보적인데 복지를 너무 학교에서 학교 급식으로 밥 안 먹으니까 주고 막 그래서 복지 예산의 가장 큰 장점은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다 돌아와 국무소비.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건요 절세하잖아. 국무소비 안 해요. 그러니까 복지는 다 돌아와. 지금 왜냐면 저축할 만큼 주지는 않거든. 아무리 퍼준다 해도 저축할 만큼 주지는 않아요. 근데 절세는 부자감세는 저축이 돼. 저축하지. 그러니까 그건 사회의 잉여 자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지는 좋은데 대신에 시설에 대한 곤란한 거죠. 그거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아요. 건물이 남아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일반 의회나 다른 경험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공무원이시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담되는 게 시설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정작 사업비가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 쪽에서 제일 큰 문제가 공연장이 없어서 공연을 못하는 게 아니라 좋은 콘텐츠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공연장이 없어서는 못하잖아요. 우리도 회의장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넘쳐나. 복지시설이 없어서 복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돼요. 우리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쪽에서도 시설 확충을 해야 돼요.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방소멸하는 데서 자꾸 건물 세우고 도로 그건 망한 코스예요. 그거는 그때는 좋지만 좀 지나면 그 자치단체에 엄청난 유지관리 비용 망해요. 딴 데 돈을 못 써. 네. 그래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사람한테 줘야 돼요. 아깝죠. 아까운 것 같아. 안 아까워. 왜냐면 쓰니까. 네. 이 사람들은 저축할 만큼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사람한테 주는 게 나아요. 이제 소위 말해서 소득 보장이라든가 그렇게 주는 게 나아요. 그럼 쓰면 돌아가잖아요. 네. 건물에 쓰는 거 안 아깝고 사람에 주는 거 아까워하는 게 문제라고 봐요. 오히려 좀 사람한테 줍니다. 그래서 지금의 많은 지방소득이 있는데 다 똑같은 문제 같아요. 격차가 심하고 전체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되고 어떻게 주민대책을 만들 것인가 이거 만들었을 텐데 사실은 공토가 필요해요. 프리덤은 자유로운 부분. 예를 들어서 우편국에서 주민자치를 제대로 한번 직접적인 주민자치 실시하고 싶다 하면은 우편국에 마을이 있나요? 우리 시골에는 마을이 있잖아요. 시골 마을 단위도 있는데 마을 단위는 이장도 되고 또 이장으로 작은 단위도 되고 하는데 그런 데는 실험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권한을 주고 거기에 직접적인 자치적 기술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권한인데 사실은 인구가 이렇게 서울서 힘들어요. 그냥 안 보이고 나쁜 사람도 뭐하는 사람도 모르고 또 급여 체계도 다르고 생활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직접민주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농촌 지역에서나 가능해요. 농촌 지역은 가능할 수 있죠.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전남 장성으로 특강했는데 거기 한 460개 마을이 있대. 인구가 4만 5천 명. 한 460개 마을에서
과감하게 철수할 마을은 철수해야 돼. 다 살리면 다 같이 죽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철수할 때 철수해야지. 제가 담양군도 같이 분석해보니까 전국에서 85세 이상 인구율이 제일 높아. 장수마을이야. 장수마을이 건영된 게 아니라 모두가 노인이니까 모수가 많아서 장수마을이 저절로 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모수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착시지. 통일 착시인데 그러면은 아니 85세 이상이 마을에 무슨 직접민주주의예요. 돌고라는데 버려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평구도 타겟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 그 행정이나 뭘 하시는데 제일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범 시설 몽땅 다 실시하는 거 똑같은 거. 절대 될 수가 없죠. 똑같이 안 해요. 저는 하나 두 개는 해볼만 해요. 하나 두 개는 다 할 필요도 또 없어. 상위상 공동체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막 이 사업 저 사업 중간지율이 통과하는 욕까지 먹어버리잖아요. 상위상 공동체 하면 되는 거예요. 딱 그 사이즈인 거죠. 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그런 그 프리덤을 만들어요. 자유의 불법 모델. 인천구조자 같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